안녕하세요. 저는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지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 위해 20대와 30대 초중반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와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학예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워낙 길고 고된 탓에 연애나 이성교제에는 통 관심도 시간도 두지 않고 오로지 제 커리어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한 지인이 단골로 다니던 개인 비스트로가 있었는데요. 음식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다며 저를 데려갔죠. 제 지인은 그곳을 운영하던 오너 셰프 조민상과도 친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조민상은 저보다 3살 연하였는데 매력적인 외모에 서글서글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평생 책과 유물만 파고들던 제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해보니 저희는 의외로 취미가 아주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화가 잘 통했어요. 민상 씨는 자기 얘기도 잘했는데 미국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오래 살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리를 배우고 친누나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와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특유의 여유로움과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이 민상 씨를 더 자유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 같아요. 민상 씨는 매너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고 성격이 서글서글해 누구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 그가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하며 다가왔을 때 저 역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었죠.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고 취미나 성향이 비슷했던 우리는 곧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참 열렬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를 만나는 동안 참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민상 씨는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했고 매 순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주변 지인들도 그를 볼 때마다 어쩜 저렇게 사랑꾼이냐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살면서 나에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잘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싶어 저는 그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게 인생의 반쪽을 만난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게 1년의 알콩달콩한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민상 씨는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 라이프를 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실컷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 그러기 힘들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어렵게 딴 학예사로서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기에 그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보다는 부부로서의 삶에 좀 더 집중하자고 했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3년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벌어 여유롭게 생활하고 주말이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둘 다 워낙 활동적이고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여행이며 맛집이며 참 많이 다녔습니다. 휴가 때는 서로 시간 맞춰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국내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참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엄청난 제안을 해왔어요. 예은아, 내년에 가게 임시휴업 걸고 반년 정도 같이 미국으로 떠날까? 자기는 휴직기 좀 내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육아 휴직이니 뭐니 쓰기도 하니까. 자기도 휴학계 낼 수 있잖아. 멋진 차 한 대 렌트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추억도 쌓고.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거든. 어때? 여행을 사랑하는 남편다운 제안이었습니다. 로맨틱하고도 파격적이었죠. 사실 휴직계를 낸다는 게 좀 망설여지긴 했어도 살면서 언제 또 그렇게 해보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계획을 정하고 나니 너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요.
내년에 여행을 가자고 했기에 그 사이에 1년 정도의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 내년에 신청할 반년짜리 장기 휴직계를 미리 의논했고 남편 역시 미국 여행에 필요한 렌터카, 숙소, 루트 등 모든 준비를 자신이 전담해서 준비하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략적인 날짜까지 확정해두고 다가올 미국 횡단 여행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죠.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하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잔인하게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행을 딱 반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침, 외근을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던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큰 트럭과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꽤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충격이 고스란히 골반으로 전달되었고 비구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비구는 대퇴골의 머리 부분이 끼어지는 골반의 속해 부위인데 그곳이 말 그대로 조각조각 깨져버린 것이었죠.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수술 후 눈을 뜬 제게 주치의는 아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골반 소켓 부위가 고장나서 부서졌습니다. 일단 수술로 고정은 하겠지만 최소 3개월은 침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힘을 주면 안 되거든요. 걷는 건 그 이후 재활 예후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갑작스러운 사고, 그것만으로도 절망적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면서 신경이 눌렸는지 발가락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마비 증상이 동반되었거든요. 어딜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절대 걸으면 안 된다는 조치가 내려졌죠. 그렇게 하염없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참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또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오히려 위로하며 괜찮다고 달랠 정도였죠. 제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며 오열하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한동안은 남편이 병원에 자주 찾아와 저를 걱정하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게 사람 운명이잖아요. 부부끼리는 이런 일들도 같이 위로하고 견뎌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보니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만요. 어느 날 주치의가 남편을 불러 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공포에 질려 얼마나 울었던지요. 걷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 정말 앞으로 못 걸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막막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처음엔 다 잘 될 거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견을 듣고 난 이후 남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기 입원을 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간병인을 따로 두긴 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어쩌다 병원에 와도 남편은 제게 말을 거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 옆에 앉아 본인의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피곤하다며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리기 일쑤였죠. 사지 멀쩡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누워만 지내는 장애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남편도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남편의 태도는 섭섭함을 넘어 저를 비참하게 만들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병실을 나서려는 남편을 붙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따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내가 못 걸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마음이 뜬 거야? 왜 나를 귀찮아해? 그러자 남편은 위로 대신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짜증을 냈습니다. 갑자기 뭔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 요즘 얼마나 달라졌는데 내가 귀찮아졌어? 내가 언제 귀찮다고 했어? 나도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그렇지.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이 서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하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큰 짐짝 취급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변화가 단순히 제 장애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병문안 온 친구가 몹시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은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며칠 전에 민상 씨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민상 씨가 홀서빙하는 젊은 여자 종업원이랑 너무 가깝게 붙어 있더라. 근데 사장과 직원 사이 같지가 않았어. 둘이 뭔가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 임미주라는 이름의 20대 초반 어린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누군지 알고 있었고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 남편이 식당 여종업원과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는 친구의 귀뜸. 저는 그날 저녁 병원에 온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시 임미주 씨랑 무슨 사이야? 갑자기 뭔 소리야? 사람들이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병원에 누워있더니 의심병까지 생겼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해? 나랑 미주가 뭘 어쨌다고?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 거야? 와, 미치겠다. 나를 못 믿어?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잖아. 그래서 친구한테 염탐이라도 하라고 시킨 거야? 뭐라고? 됐다. 그만 얘기하자. 그러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따라갈 수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나가놓고선 문자를 틱 하나 보낸 겁니다. 나 더 이상 병원 오기 힘들 것 같다.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남편에게 아주 좋은 핑곗거리가 생긴 듯 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싫었는데 좋은 구실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로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보며 텅 빈 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매일 밤 비참함과 억울함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발길을 끊은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남편의 친누나, 즉 저에게는 시누이가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시누이가 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내심 남편이 저를 걱정해 누나를 보낸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침대맡에 앉은 시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예은아, 몸은 좀 어때? 의사 선생님한테는 얘기는 대충 들었어. 신경이 안 돌아오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며. 아직은 몰라요. 일단 근육이 다 회복된지 확인해야 된대요. 어쨌든 최악의 상황도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거네. 시누이는 건조한 눈빛으로 제 다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본론을 꺼내더군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 내 동생 걱정이 안 될 순 없다. 네? 막말로 너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앞으로는 영영 휠체어 타야 될지도 모른다며.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던진 첫마디가 자기 동생을 놓아달라는 이혼 종용이라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예요. 아플 때나 힘들 때 서로 지켜주고 돌봐주자고 약속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민상 씨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던가요? 제 항변의 시누이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생각도 같아서 그래. 네가 다친 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내 동생이 평생 네 수발 들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 민상이 이제 겨우 30 중반이야. 근데 아픈 와이프 옆에서 세월 다 보내는 거
누나들 입장에서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싫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지독한 이기심 앞에 저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형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부부 문제잖아요. 남편이 직접 와서 제 얼굴 보고 자기 입으로 이혼하겠다고 똑바로 말하라고 하세요. 무슨 애도 아니고 자기 누나 시켜서 이러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닌가요? 제 단호한 태도에 신우이는 혀를 차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발길을 끊었던 남편 조민상이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게 웃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 당신 생각도 누님과 같은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자신 없어. 당신이 못 고를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며 간병할 자신도 없고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런 게 싫어서 애도 낳기 싫었던 건데. 미안하다.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자신 없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저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너한테 나는 뭐니? 다치니까 이제 쓸모 없어진 거야? 입장 바꿔서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 난 안 그래. 만약 당신이 다쳤더라면 다리가 아니라 전신을 못 써도 난 당신 곁을 지켰을 거야.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간단해? 너한테는 나랑 우리 관계가 고작 그 정도였구나. 사랑꾼 행세를 하며 늘 제 곁을 지켜줄 거라고 속삭이던 남자는 제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가장 먼저 그리고 너무 빠르고 쉽게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비겁하고 얄팍한 인간을 평생의 반려자로 믿고 의지하려 했다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이혼해 줄 테니 서류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쳤고 모든 게 다 신물이 났죠.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왜 이혼을 해주냐, 누구 좋으라고 해주냐, 끝까지 버텨라 라며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법적으로 단 하루라도 더 묶여있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아픈 마누라 싫어서 이혼하자는데 제가 뭐하러 붙잡겠나요? 그렇게 저는 병상에 누운 채로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파혼을 맞이했던 거죠. 다리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런 일까지 겪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힘들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빠르게 정리된 직후 친구를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제 남편 조민상은 그의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던 20대 종업원 임미주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았고 아내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질까봐 두려워 매몰차게 버린 뒤 그 여자와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한 겁니다.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지만 이미 떠난 사람이었기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인간이야. 쓰레기통에 들어간 쓰레기가 누굴 만나든 내 할 바 아니야. 저는 철저하게 그들에 대한 소식을 차단하고 오로지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주치의로부터 조각났던 골반뼈가 무사히 잘 붙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곧바로 지옥 같은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죠. 침대에만 누워있다 보니 몇 달 동안 제 다리의 근육은 흉측할 정도로 모두 빠져버렸고 남의 다리처럼 감각이 무디고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간신히 내려와 발을 딛는 것조차 극심한 고통이 따랐죠. 매일매일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뼈는 아주 튼튼하게 잘 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환자분의 의지예요. 근육만 다시 잘 키우면 분명히 예전처럼 걸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어야만 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그 인간 보란 듯이, 아니 제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걷고 싶었죠. 남들이 한 번 할 때 저는 10번, 20번씩 다리를 움직이며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재활치료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즈음 남편을 처음 소개해줬던 지인의 입을 통해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연인인 임미주와 함께 여기저기 희희낙낙 놀러다니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반년 장기 미국 횡단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저와 가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했던 바로 그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 함께 루트를 짜고 알아보며 설레했던 그 여행. 남편은 미련 없이 새로운 여자의 손을 잡고 가기로 한 거죠. 게다가 미국에 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 가 약혼까지 할 계획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입안이 씁쓸해졌습니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억지로 고개를 저으며 털어냈습니다. 저런 인간들 생각할 시간에 다리 운동이나 한 번 더 하자. 저는 오로지 제 두 다리가 다시 재구실을 하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 조민상과 상간녀 임미주는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랑 가기로 했던 그 날짜에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미국으로 떠난 후 저는 마침내 물리치료실의 평행봉을 잡고 제 힘으로 첫걸음을 떼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짧고 위태로운 걸음이었지만 제 스스로 다시 땅을 디뎠다는 사실에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벽하게 걸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제 모든 온 힘을 다 쏟아 제 아래 매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미국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가 이토록 잔인하고 소름 끼치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게 조심스레 연락을 해온 지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은아,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민상 씨랑 그 여자 죽었대. 미국에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충격도 컸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희희낙낙하며 비행기에 올랐던 전 남편과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뇨. 믿기지 않더군요. 지인을 통해 전해들은 사고의 전말은 참혹하고도 기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서부의 광활한 대륙을 렌터카로 횡단하며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기로 했던 코스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인적이 드문 국립공원 인근의 험준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린 렌터카에 기계적인 결함이 생겼는지 통제력을 잃은 차는 그대로 벼락 아래로 추락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비극은 추락 그 자체보다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벼락 밑으로 차가 굴러떨어졌지만 즉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에 목숨은 건진 거죠. 하지만 차가 크게 부서지면서 두 사람 모두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는 중상을 입은 모양이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벼락 아래 휴대전화도 날아가 버린 고립된 곳이었죠. 다리가 부러져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두 사람은 구조를 요청할 수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차체 안에서 고립된 채로 며칠을 있다가 결국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사인이 저체온증인데다 두 사람 다 다리뼈가 부서진 상태여서 그렇게 상황을 유추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막힌 사고의 전말을 전해 듣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공포나 슬픔과는 다른 아주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감정이었다고나 할까요? 왜냐면 만약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지 않았더라면, 제 다리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없었을 거고 계획대로 휴직계를 낸 뒤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벼랑 아래로 추락한 렌터카의 조수석에 앉아 서서히 얼어 죽어간 사람은 임미주라는 그 여자가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르는 거였죠.
제가 다리를 다치고 휠체어 신세가 되자 저를 짐짝 취급하며 매몰차게 버렸던 남편. 저는 그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렸고 제 불행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그 최악의 불행이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하늘의 끔찍하고도 완벽한 안배였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전화위복,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그 옛말이 마치 저를 두고 한 말 같았습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불행인지 천운인지는 시간이 지나고 결과를 봐야 안다는 것을 그 일로 뼛속 깊이 깨달았던 거죠.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한 후 제 안의 모든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를 살려준 이 삶에 대한 무한한 감사함만이 가득 차올랐어요. 저는 그날부터 더욱 악착같이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고통스러워 눈물이 날 때마다 벼랑 아래서 차갑게 식어간 그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덤으로 얻은 두 번째 인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소중한 생명과 두 다리를 절대 헛되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마침내 지팡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온전히 제 두 발로 서서 걷는 데 성공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걸어나갈 때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그렇게 따뜻하고 눈부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내 힘으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무사히 복직하여 박물관 학예사로 다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겪고 기적처럼 걷게 된 후 제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발로 화장실을 걸어가는 것, 출근길에 공기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전시기에게 몰두하는 것, 이 모든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아플 때 등을 돌리고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던 전 남편. 한때는 미웠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에 원망할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욕망의 대가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그와 그 여자가 그저 저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게 닥친 그 가혹했던 시련은 저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기 위한 예방주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저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며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격지심이 심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옛말이 있죠. 과거에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순진한 오만함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가장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구김살 없이 컸죠. 대학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회사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몫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최우민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키가 훤칠하고 특유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선배를 혼자 몰래 짝사랑했지만 그가 군대에 다녀온 후 곧바로 긴 휴학을 하는 바람에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본 채 졸업을 맞이했었어요. 그렇게 기억 한편에 묻어두었던 사람을 사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니 과거의 풋풋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애교가 많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지만 우민 오빠는 무뚝뚝하고 어딘가 늘 차갑게 가라앉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라온 환경 역시 완벽하게 정반대였죠.
연애가 깊어질 무렵 오빠는 제게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질러 가출해버렸고 어머니마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밖으로 겉돌며 어린 아들을 철저히 방치하고 외롭게 키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의 어두운 과거를 듣는 순간 저는 그의 차가운 성격이 상처를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늘진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제가 가진 밝은 에너지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은 오히려 강한 끌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오던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평생 살 부대 끼며 살 집만큼은 편안해야 한다며 부모님 소유의 60평대 아파트를 저의 신혼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신혼 초까지 시어머니의 태도는 내내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친정에서 집까지 해오면 보통의 시어머니들은 고마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이 부유하고 번듯하다는 사실에 강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행여나 제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자기 아들을 무시하거나 쥐고 흔들까봐 만날 때마다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면 못 쓴다. 남자는 길을 살려줘야 한다라며 과도하게 저를 견제하고 사사건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게 꽤나 스트레스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 나오는 노파심이려니 생각하며 좋게 넘기려 했어요. 결혼 후 1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평탄한 신혼생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에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남편은 묘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근슬쩍 저에게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며 눈치를 주었죠. 그래서 저는 홀로 산부인과를 찾아 필요한 모든 난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며 자연임신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진단 결과를 남편에게 보여주며 내게 문제가 없으니 이번엔 당신도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라도 같이 받아보자고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나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어리게 나올 정도로 건강하다고 했어.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람 자존심 상하게 자꾸 검사 받으라고 강요하지 마. 그는 전혀 의학적 근거도 없는 신체 나이를 핑계로 대며 난임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완강하게 병원 방문을 거부하는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저 역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임신 문제에 노골적으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만 많으면 뭐 하냐며 아이도 못 가지고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코 걸음을 멈춘 저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상식 이하의 폭언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야, 걔는 겉만 멀쩡하지 속은 고른 거 아니냐? 막말로 애가 안 생기면 대리모라도 들여서 우리 집안 대를 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자가 돼가지고 구실도 못하고 말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리모라니요. 며느리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폭언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더욱 기막히게 만든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모욕하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지하기는커녕 아유 몰라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해 라며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됐는데 언제까지 자존심만 세우며 병원 검사를 피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하셨겠어. 그리고 난 검사 받을 생각 절대 없으니까 두 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 그날의 다툼 이후 저희 부부는 철저하고 긴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무시하며 지냈죠. 남편은 지내보니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상상 초월인 사람이었고 제 생각 이상으로 못난 모습도 많았습니다. 저를 아내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자기를 무시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식어갔죠. 그런데요. 그렇게 냉전이 길어지던 언젠가부터 남편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습니다. 저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실실 웃음을 흘렸거든요. 밤 늦게까지 폰을 쥐고 놓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요. 제가 슬쩍 누구랑 그렇게 연락을 하느냐고 묻자 남편은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업무 물어본 것뿐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법이죠. 제 머릿속에서는 불길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거든요. 의심이 커져가던 중 기이한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맘 먹고 구매했던 한정판 명품 귀걸이와 고가의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아 남편에게 혹시 못 보았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타박했습니다. 당신이 워낙 칠칠 맞으니까 어디 밖에서 흘리고 다녔거나 잃어버렸겠지. 물건 귀한 줄 모르고 막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상관 있어? 돈도 많으면서 그까짓 거 새로 사면 그만이잖아. 장인어른한테 사달라고 해. 오히려 저의 부주의를 탓하며 화를 내는 남편의 태도에 억울함을 넘어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외부 미팅이나 출장이 잦은 편이었고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에 누군가 다녀가지 않고서야 물건이 이렇게 증발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찝찝함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 몰래 집안 거실과 드레스룸 쪽에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야근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척하며 며칠 동안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며칠 뒤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CCTV 녹화본을 확인하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웬 20대 후반의 여자가 자연스럽게 저희 집 도어락을 열고 남편과 함께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대 여자를 집에 들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욱 큰 충격과 구역질로 몰아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화면 속 그 여자가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와 한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제가 애타게 찾던 바로 그 한정판 명품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물건을 훔쳐서 뻔뻔하게 그 여자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화면에 찍힌 그 상간녀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 대학교 직속 과후배인 강안나였거든요. 강안나는 대학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렵기로 유명했던 후배였습니다. 학과 생활 내내 자신은 흙수저라며 장학금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은근히 어필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선배들에게 밥이나 술을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이였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제가 몇 번 밥을 사주며 안쓰럽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나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과 제 신혼집에서 뒹굴고 있었다뇨. 제가 출장과 야근으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제 남편은 그 후배를 집까지 불러들여 미래를 즐기고 제 물건을 훔쳐다 바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너무 찌질한 게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제 물건을 훔쳐서 준다니요.
그걸 주는 남편 놈도 받는 강한 나도 참 찌질하다 싶더라고요. 충격과 배신감에 손발이 떨렸지만 저는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불륜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정보를 얻어 암암리에 거래되는 스파이 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꽤 고가의 앱으로 USB에 담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구매한 스파이 앱을 남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과 연동된 그 앱을 통해 남편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스파이 앱을 통해 남편과 강한나가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남편이 왜 저를 두고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찌질하고 저열한 심리의 바닥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제 친정 부모님에게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걸 어렴풋이 느꼈는데 그 대화로 확실해진 거죠. 그는 강한나와 통화를 하며 수시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와이프, 걔가 뭐 능력이 있어서 본부장 달고 떵떵거리는 줄 알아? 다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덕이지. 팔자 좋게 사는 거 보면 가끔 역겨워.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 환경과 저의 풍족한 환경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혼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60평대 고급 아파트에 지도 같이 살고 누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처가댁에 기죽어 산다는 피해 망상에 빠져 장인 장모를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강한나는 남편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워주기에 아주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안나는 남편에게 매일같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느니, 생활비가 없어서 라면만 먹고 있다느니, 오빠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사냐느니 하며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한탄했죠. 그러면 남편은 안나에게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턱턱 송금해 주었고 제 명품 가방과 귀걸이까지 훔쳐다 주며 자존감을 채우는 듯 했습니다. 오빠 진짜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오빠는 내 유일한 구원자야. 진짜 멋있어. 안나가 비위를 맞추며 치켜 세워주면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능력자라도 된 것처럼 우월감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서 느끼는 뼈저린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자신보다 한참 경제적으로 궁핍한 강한나를 돈으로 통제하고 후원하며 보상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내의 명품을 훔쳐다 상간녀에게 갖다 바치며 왕노릇을 하는 남편의 심리. 정말 너무나도 찌질하고 역겨웠습니다. 자격지심이 심한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뼛속 깊이 와닿더라고요. 아내의 배경에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처가댁의 재력은 누리고 싶고 동시에 불쌍한 여자를 만나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려는 이 하찮은 남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남편을 향한 배신감이나 슬픔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기생충 같은 남자를 하루라도 빨리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잘라내 버려야겠다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결단뿐이었죠. 저는 스파이 앱과 홈 CCTV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며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신영아, 이번 달 말일에 내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들네가 사는 그 넓은 집에서 모임을 할까 한다. 뜬금없는 통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께 받은 60평대 아파트를 마치 자기 아들 능력으로 마련한 집인 양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내 친구들이 다들 깐깐하니까 밖에서 파는 음식 덜렁 사오지 말고 네가 직접 고급스럽게 요리 준비 좀 해놔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서 내 체면 좀 세워줘.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 기죽이려고 안달하던 분이
본인 친구들 앞에서는 번듯한 집과 능력 있는 며느리를 내세워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단칼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한 모임 날짜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을 하겠다고 통보한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제가 1박 2일로 지방 출장이 잡혀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스파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날 저녁 강한나를 신혼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죠. 시어머니의 친구들 모임, 제가 출장을 가는 날,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를 제 집으로 부른 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한 날로 겹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는데 제가 당연히 최고급으로 신경 써서 준비해 드릴게요. 갑자기 고분고분해진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기분이 좋아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참, 우민이한테 비밀로 해라. 우민이 그놈이 알면 괜히 나한테 잔소리한다. 저야말로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곧바로 회사에 연락해 제 지방 출장 일정을 다른 직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출장을 가는 척 위장했지만 사실은 그날 시어머니의 화려한 동창회 모임을 제 방식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마침내 약속된 모임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요구한 음식은 단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대신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단 하나, 바로 특별한 영상이었거든요. 거실 CCTV에 찍힌 남편과 강한나의 역겨운 애정행각, 소파에서 뒹구는 모습들을 고화질로 편집하여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실의 TV에 연결해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생될 수 있도록 세팅을 마쳤죠. 남편에게는 아침 일찍 출장을 간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지만 그렇게 약속된 오후 6시 30분 한껏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그녀의 동창 친구들 4~5명이 저희 집 거실로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예, 신영아, 나왔다.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친구분들은 60평대 고급 아파트의 넓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며 집이 정말 좋다, 며느리가 부잣집 외동딸이라더니 정말 대단하다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이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요리가 차려져 있어야 할 식탁 위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음식은? 당황하여 따져묻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셨어요? 제가 요리 실력이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분들께 대충한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특별히 출장 요리사를 불렀어요. 그분이 조금 있다가 도착할 거니까 오시면 바로 음식을 해주실 거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체면이 구겨진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부를 거면 진작에 빨리 좀 부르지. 손님들이 이미 다 왔는데 이제 와서 부르면 어떡하냐. 넌 어째 일 처리가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아휴, 그럼 일단 과일이나 차라도 먼저 내와봐라. 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과일이랑 차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출장 요리사분이 디저트랑 차까지 코스로 다 알아서 준비해 오실 거라고 하셔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 했지만 옆에 앉은 친구들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억지로 화를 꾹 누르셨습니다. 어쨌든 며느리가 비싼 출장 요리를 불렀다고 하니 친구분들도 거실 소파에 앉아 집 구경을 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30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7시가 다 되어가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셨습니다. 예! 도대체 그 요리사는 언제 온다는 거냐? 전화를 한번 해봐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에 걸린 TV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실 거예요. 기다리기 적적하실 텐데 오시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그게 뭐냐며 일제히 TV 쪽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리모컨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그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CCTV 촬영 장면이었죠. 화면 속에는 제 남편이 강한나와 엉겨붙어 뒹구는 적나라한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의 불륜 장면이 거실 전체에 생생하게 중계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우민이 아니야? 세상,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화면 못 꺼? 시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제가 고함을 지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눌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우민과 상간녀 강한나가 제가 출장을 간 줄로만 알고 텅 빈 집에서 둘만의 미래를 즐길 생각에 룰루랄라 팔짱을 낀 채 거실로 걸어 들어왔던 거죠. 오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들어오던 강한나와 남편은 거실 한복판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저, 그리고 대형 TV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는 자신들의 불륜 행각까지. 남편과 강한나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상황에 입만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굳어버린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아주 또박또박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들어오는 저 여자가 어머님 아들과 바람난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어머님 아들과 이혼할 테니 앞으로 뭐 부탁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저 여자한테 부탁하세요. 돈은 없어도 비위는 잘 맞추는 새며느리로 맞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장 요리사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남의 집에 출장을 참 잘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모두들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신영, 너 지금 우리 엄마랑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야? 그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넓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친 짓? 네 상간녀를 떡하니 세워두고 감히 나한테 미친 짓이냐고 따져? 제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뺨을 맞은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나서서 남편을 말리며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민아,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워. 처가댁 덕분에 이렇게 비싸고 좋은 집에 공짜로 들어와 살면서 그 집에서 불륜을 저질러? 아이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야. 친구분들의 비난은 이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너 아들 교육 참 잘 시켰다. 부잣집 며느리 얻었다고 우릴 불러서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진짜.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유세를 부리던 시어머니는 평생지기 친구들 앞에서 문자 그대로 완벽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된 시어머니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죠. 친구분들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려고 온 게 아니다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줄줄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강한나 4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짐은 나중에 문 밖에 버려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
제 단호하고 싸늘한 경고에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 강한나는 변명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쫓기듯 현관문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가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완패했고 저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죠. 강한나에게도 당연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녀에게 별도의 경고를 보냈죠. 내 집에서 가져간 물건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네가 남편과 공모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으로 경찰에 정식 고소할게. 도둑으로 전과가 남을까봐 두려워진 강한나는 결국 이리저리 돈을 꾸어 제 물건값 전액을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미래가 박살난 시어머니는 뒤늦게 제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타이르겠다. 한 번만 우민이를 용서해달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하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전해 들은 남편과 강한나의 결말은 무척이나 인과응보적이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저를 탓하며 안나와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고 하지만 강한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고급 아파트에 살지도 않았고 제가 없으면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게다가 그 옆에는 깐깐하고 괴팍한 시어머니까지 버티고 있었죠. 가난이 싫어 돈에 기생하던 안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빼먹을 단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를 차버렸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과 절도로 개망신을 당해 소문이 다 난 채로 며느리도 잃고 상간녀도 잃은 완벽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자격지심 덩어리였던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무시당할까봐 절절매며 오히려 저를 경계하고 질투했던 시어머니. 그 한심하고 어리석고 찌질한 가족들과 일찍 인연을 끊어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 저를 향해 부모 잘 만나서 걱정 없이 꽃밭에서만 사는 온실 속 화초라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단단히 오해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알지만 동시에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가차없이 베어낼 줄 아는 강단도 가진 사람이거든요. 다시는 어리석은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제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삶을 좀먹으려 했던 그들을 깔끔하게 쳐낸 지금 저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제 자신과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을 위해 더 단단하고 눈부신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